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64일차 기출 변형 모의고사 13번부터 16번까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면서 어떠세요? 네, 여러분들이 최근에 지방자치론의 문제풀이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1장이나 2장 많이 까먹었죠. 행정학은 공부할 때는 다 아는 것 같으라는 생각이 들지만 계속 여러 개의 종류들의 문제들을 같이 섞어서 봤을 때 1장 문제 풀다가 4장 문제 풀다가 7장 문제 풀다가 이게 좀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연습하시는 그런 계기로 이 기출변형 모의고사의 내용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13번 문제부터 들어갑니다. 국가재정법상의 예산제도 개혁, 예산 개혁에 대한 설명. 재정 운용의 건전성, 그죠? 함부로 돈을 쓰지 않도록 해주는 게 건전성이라고 했습니다. 균형 재정을 달성하는 게 건전성이에요. 그래서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위해 조세 지출 예산서를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합니다. 맞고요. 재정 활동에 대한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건 효율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로 인해서 성과 계획서와 보고서의 작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3번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반 회계에서 특별 회계로의 전출은 가능하지만 전입은 불가능하다. 재정 운용 효율성을 위해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사이에 상호 자유로운 전출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죠. 3번 그래서 맞는 선지입니다. 4번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위해서 국가 채무 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죠. 그래서 4번 역시 맞는 선지입니다. 자, 문제의 틀린 선지는 지금 3번이 되고요. 지금 일반에게 특별에게 상호 자유로운 전출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3번 요게 정답입니다. 자, 14번입니다. 신엘리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얘기했죠. 1번 모스카나 미엘스. 네, 대표적인 유럽의 고전적 엘리트론자들입니다. 그래서 모스카나 미엘스 등에 의해서 대표되는 고전적 엘리트 이론. 미국은 이런 고전적 엘리트 이론을 밀즈나 헌터가 연구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신엘리트 이론은 마우라흐 바라츠의 무의사 결정론 얘기하기 때문에 밀즈나 헌터의 연구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신엘리트 이론은 마우라흐 바라츠.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무의사 결정론은 기득권 세력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기존의 이익 배분 상태에 대한 변동을 요구한다고 본다. 네, 무의사 결정론은 실제 이렇게 설명하지 않죠. 기득권 세력이 그 권력을 이용하는 건 맞는데요. 기존의 이익 배분 상태에 대한 변동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번 X가 되고요. 3번입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죠.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권력이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가운데에 하나의 측면만 고려하는 다원주의를 비판했다. 요거는 신엘리트 이론의 내용이고요. 실제 신엘리트 이론은 달의 다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등장했었던 이론입니다. 엘리트는 정책 문제의 정의와 의지 설정 과정에서 은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실증적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기 어렵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달의 연구가 실증적 분석 방법을 활용한 연구 방법이었는데 달의 다원론이 근데 지금 시넬리트 이론 주장했던 학자들은 이 달의 다원론 연구 방법이 부족하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14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맞는 선지는 3번입니다. 15번 갈게요. 정책 변동의 유형 중 정책 유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책 변동의 유지. 아시겠지만 정책을 유지하는 건 목표에도 수단에도 변동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특히 수단에 관한 경우에는 뭐 수단에 대한 어떤 방법적인 측면에 약간의 변화는 생길 수 있지만 수단을 대폭 교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수단을 대폭 교체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이건 유지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자, 그럼 1번입니다. 정책의 기본적인 성격이나 정책 목표, 수단 등의 큰 폭의 변화 없이 모두 유지가 됩니다.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부분적인 대체나 완만한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정책 평가로부터 얻은 정보가 정책 채택 단계에 다시 활용되어요. 정책의 목표는 유지하지만 수단이 완벽하게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요, 정책의 유지가 아니라 승계가 되죠. 지금 보시는 현재 2번,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정책 유지는 기초노령연금의 수혜 대상, 소득 원래 하위 30%였는데 50%로 확대하는 이런 사례들이 해당이 되고요. 정책 대상 집단의 범위가 축소 혹은 확대되거나 정책으로부터 얻는 혜택 수준이 변화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정책 유지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틀린 선택은 2번입니다. 16번입니다.
지방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단체 위임 사무는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된 사무고요. 기관 위임 사무는 법령 등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입니다. 단체 위임이나 기관 위임은 위임된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2번이에요. 단체 위임 사무의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와 위임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기관 위임 사무의 경우 경비는 그 전액을 위임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단체 위임 사무의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와 위임기관 공동부담, 기관 위임 사무는 위임기관 전액 부담. 맞죠? 자치사무와 기관 위임 사무, 지방의회 관여할 수 있다. 이거는 불가합니다. 단체 위임 사무가 오히려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관 위임 사무와 단체 위임 사무 위치를 바꿔주셔야 돼요. 자, 4번입니다. 단체위임 사무의 예로는 예방접종과 보건소 운영 등이 있고, 기관위임 사무의 예로는 국민투표나 선거사무 등이 있다. 네, 대표적인 예시고요. 이거는 이번에 7 급에서도 언급되었었던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16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잘 푸셨죠? 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하는 작업들,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기출 전체의 분석편, 기출 스터디가 끝이 납니다. 힘내서요. 내일까지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